저는 우연히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만 32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됐냐고 그러는데 그건 내들 모르죠. 그때 김무중 회장이 시켜줬으니까 된 거니까 그 양반 맘인데. 근데 하여튼 그 양반한테 필요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32살이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갔더니 한 60된 양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모시기로 한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로 출근해야 되니까 모시러 왔대. 그래서 앞심 운전석에는 나이 60된 양반이 운전을 하니까 부동자세로 앉아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갔더니 이게 리얼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라는 회사가 부평에서 20만 대를 만들었던데요. 근데 자동차 회사가 영업을 하려면요 차종이 한 5개는 있어야 돼요. 대형차가 있어야 되고 중형차가 있어야 되고 중중형이 있어야 되고 소형이 있어야 되고 경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차 하나 개발하는데 그 당시에도 3천억씩 들었어요. 그럼 3천억씩 들여가지고 개발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을 안 하면 차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한번 회장이랑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20만 대짜리로 왜 GM에서 회사를 샀냐? 그럼 망하는 지름길인데. 그랬더니 네 생각은 뭐냐 그러길래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그 러시아 쪽이 이게 이제 붕괴가 될 것 같으니까 동유럽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고 한국에 일부 공장을 줘서 빨리 200만 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내 생각이 그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볼 생각 없니? 그러길래 옆에 계시는 사장 보고 저 양반이랑 봉급만 비슷하면요 그랬더니 봉급 맞춰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지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우그룹이 하는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부위를 책임지는 임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오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IMF가 오는 때 대우그룹은 자금 조달을 전부 해외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게 대우그룹이 무너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는 뭐 경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사표 쓰고 나온 게 나중에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리맨을 그만둔 게 9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게 내 나이 45이었습니다. 그래서 45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백수가 됐더니 여러 사람들이 뭐 전화가 오는데 특히 처갓집 식구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도 하고 그러더니 꼭 끝부분에 묻는 말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 나흘 당했더니 할 수 없이 나도 사업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마누라가 사업하라고 나한테 5천만 원을 줍니다. 근데 내 사실은 벌어다 준 돈 많았거든요. 근데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5천만 원을 주길래 5천만 원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게 우리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뭐를 하려고 차린 게 아니라 일단 차린 거예요. 근데 이제 대기업 출신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거는 회의를 해야지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출근을 딱 하면 오전 회의를 시작하는데 회의 주제가 오늘 점심 메뉴예요. 그거 가지고 3시간 진지하게 토의해가지고 짜장면을 시키고 오후가 되면 다시 토의를 해요. 저녁은 집에 가서 먹을 거냐 먹고 갈 거냐 이렇게 하니까 하루가 갑니다. 이거 보름 당하고 났더니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할 거냐고 쳐다보고만 있는데 내가 뭐 할 게 있었으면 진작 했지. 백수 된 다음에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는 또 맨날 당신만 믿어 그렇게 하고 뭐 대단한 돈 준 거 5천만 원 준 거 가지고 아직도 여유 있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안 되겠길래 도망을 가기로 생각하고 미국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다들 현명한 선택이래. 그러니까 그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미국 갈 때 여러 사람들이 잘 가라고 하는데 그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인사말하고 갔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LA를 갔는데 거기 갔던 사람들이 왜 왔냐 그러길래 사업 구상하러 왔더니 세탁소 하는 사람은 나한테 세탁소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거 싸게 팔 테니까. 그다음에 식당 하는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식당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길래 도망을 간 게 샌프란시스코예요. 왜냐면 거기 한국인이 찍으니까. 그러고 이제 며칠 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 보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가 있는데 그게 제넨텍이라는 회사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바이오텍 회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갔더니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바이오텍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한번 괜찮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쭉 보니까 뭐 건물 좀 있고 그러길래 만만해 보여서 제가 그래 바이오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 생각했던 것 중에 재미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이제 도대체 바이오는 뭐고 제약 사업은 뭔가 하고서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제약 사업이 재미난 게요, 이게 FDA라는 게 있어가지고 현재 네가 뭐 하는지 미래에 뭐 하는지를 다 가르쳐 줘야지만 돼요. 다 예고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벤치마킹이 안 필요한 거예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개씩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모으다 보니까 한 3달쯤 지나니까 내 호텔 벼른박에 전 세계 제약회사의 지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그 전까지는 약이라고는 아스피린밖에 몰랐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약 그러면 일단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 의사, 약사, 그러고 생명공학 박사 이러면 어려워 보이길래 내 거 아닌 줄 알고 몰랐다가 가만히 보니까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개발한 약의 종류는 400개 미만입니다. 기본 물질은. 그러면 이 약의 원리가 뭔지, 임상해 보니까 부작용이 뭔지, 효능이 뭔지를 한 물질 가지고 반나절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스탠포드에 가가지고 노벨 의학상 받은 의사들하고 밥 먹다가 약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너 전공이 약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안 만나줄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랬더니 야, 솔직히 지가 만났던 애들 중에 너 진짜 똑똑한 놈이라는 거야. 그래서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이 똑똑하다 그러니까 우쭐하더라고요. 네? 내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 주의할 얘기 중에 하나를 얘기할게요. 도전해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나 2000년에 5천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전 세계 천등 안에 들어가는데 11년 걸리더라고. 내가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망설일 거 뭐가 있어요.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재미난 걸 발견한 게, 이제 모든 제약회사가 바깥 미래에 뭘 하겠다가 다 적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환자가 많은 약은 이미 다 개발이 된 거야. 개발하겠다는 게 환자가 다 작은 약만 개발하겠다고 돼 있는 거야. 근데 FDA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환자가 많은 거나 작은 거나 개발비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약은 개발해봤자 경제성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왜 저걸 개발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 고령화가 되거든요. 고령화가 되면 약의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정부가 해주려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이기겠더라고요. 오래됐던 회사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등치가 큰 회사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재미난 건 바로 뭐냐, 새로운 약을 한다는 것들이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약이 별로 성공할 확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제약산업은 R&D 중심의 산업이었는데 인더스트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겠더라고요. 그러면 아시아의 기회가 오겠더라고요. 그럼 아시아에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은 공산국가고 일본보다는 한국이 창의력이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국한테 이 산업이 맞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디어 이제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리포트로 써가지고 컨설팅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제 평생 먹고 살 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리포트를 써가지고 컨설팅 사업을 하려고 우리나라 대기업들한테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우 망가뜨린 놈이라고 내 얘기를 들으려고를 안 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밥이나 사주려고 그러고. 근데 또 내 얘기를 듣더니 내 얘기를 들었던 애들은 또 그 회사를 관두고 우리 회사로 오는 거야. 그래서 돈을 들어갔더니 돈은 안 오고 사람만 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길래 할 수 없이 컨설팅을 하려고 그러다가 저 친구한테 야, 우리가 직접 이 사업을 하면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자동차 회사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계산을 착 해주는데 1200억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송도 경제 신도시 있잖아요. 그게 갯벌이었었어요. 근데 갯벌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은 언젠가는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3만 평을 샀더니 150억에 사는데 10년 거치 상한으로 사서 15억만 내면 되는 거길래 일단 15억을 냈어요. 그때 갑자기 거기가 경제특구가 된 거야. 그러더니 농협에서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담보로 800억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시에서 그러는 거예요. 15억에 사서 800억을 대출을 받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길래 공무원한테 그랬죠. 너 사라고 지금. 그때 그 친구는 안 샀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초기에 투자자들이 한 400억이 투자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200억이 딱 잡길래 돈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이제 나는 성공하는 것만 남았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데까지 3천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계산을 1800억을 잘못한 거야. 1800억을. 그래서 1200억 돈 다 떨어졌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야. 그래서 7년 동안 고생 진짜 지싸게 했어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죽을 정상을 또 가는 거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2000년에 하던 얘기를 전 세계 제약업계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년째 되니까 이제 서로 나한테 막 돈을 대줍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나보고 회사를 팔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한 지 딱 17년 지났어요. 나는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딱 뭐냐? 간단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 물어보면 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왜 사업 시작했냐?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취직이 되면 사업을 안 하지. 나도 대구에서 그만두고 재취업이 됐으면 사업 안 했어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왜 충울증살증 일어나느냐?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면 큰일 나니까. 단계를 넘었으면 돈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왕 했으면 벌고 싶으니까. 그러고 돈을 벌면 돈을 쓸어 다녀야. 근데 돈도 써보면은요 그거 금방 질려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를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더 큰 꿈을 꾸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 수저 타령하는 거예요. 흙 수저니 나무 수저니 뭐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집에 학교 오면
그 연탄 집게에다 연탄 들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 동생들 다 연탄 배달했었어요.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 그 산비탈 동네입니다. 그래서 뭔 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정교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봉급쟁이면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해주려고 한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꿈을 꿀 때마다 무슨 꿈을 꿨냐? 사업을 안 하는 꿈을 꿨었어요. 꿈속에서 사업을 안 하면 그렇지 내가 사업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눈을 떠보면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마다 사실은 놓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나는 생각이 딱 하나야. 오케이, 어제 됐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다음에 내일은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 하루 더 살자. 이렇게 7년을 살아봤어요.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회사를 입사하면 너 때문에 그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의 폭을 넓히세요. 정보의 폭을 넓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흙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흙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등까지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영어 잘해야지 전 세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영어 잘 못해요. 근데 그 영어 가지고 미국에 가서 비즈니스 하는데 영어 때문에 비즈니스 못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이, 여기 계신 분 충분한 나이에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 2년만 공부해보세요. 그 어떤 분야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해본 경험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